안녕하세요. 오늘 자본주의와 자본론, 다른 세계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할 저는 한국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 박사 최윤식입니다. 마르크스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모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도 중국, 북한, 쿠바 등 몇몇 국가들의 정치 경제 시스템의 기초가 되고 있는 사회주의라는 국가 체제의 이념적 기반이 된 인물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50여 년간 세계가 서로의 체제 우월성을 겨루며 적대적으로 대치하던 냉전 시대를 야기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냉전 체제의 결과로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된 채 대립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동안 결코 긍정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반공이라는 냉전 시대의 영향 속에 학교에서 마르크스에 대해 배워왔을 겁니다. 하지만 소련과 동유럽의 여러 사회주의 주요 국가들은 1990년대에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로 대부분 무너졌죠. 냉전의 한 축을 이루던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체제를 전환했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는 더 이상 과거의 냉전 질서를 유지하지 않고 있죠. 물론 우리는 아직도 세계로부터 유일하게 고립된 채 살고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 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사회 시스템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우월한 체제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자신의 사회와 체제에 대해 냉전이라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적과 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흑백의 이분법으로 바라왔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그동안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해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또는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 오랜 이분법의 시간은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서로를 적대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쁜 습관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대립들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냉전의 시각에서 비롯된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냉전 질서가 종식된 지도 어느덧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냉전이라는 이분법의 사고를 넘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무조건 좋은 것으로 또는 나쁜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나쁜 점은 고쳐나가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은 더 이상 대립하고 있는 적으로부터 지키고 옹호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사회 질서에 대해 장점뿐 아니라 문제점도 알아야 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냉전이라는 이분법을 걷어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유용한 방법으로 마르크스와 그의 주요 저작인 자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칼 마르크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마르크스는 19세기 독일에서 태어나 활동했던 사상가이자 공산주의 혁명가입니다. 당시 독일과 프랑스 등의 유럽에서 한참이던 여러 혁명운동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국제적인 공산주의 운동에도 참여했지만 그의 활동은 정치활동보다는
혁명운동에 대한 사상적 기틀을 다진 사상가로서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당시의 공산주의 운동은 이후 1917년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볼셰비키 혁명을 시작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고 2차 대전 후 열강들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로 독립하게 되면서 마르크스는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념적 기반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와 대치하게 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세계의 냉전적 적대 관계를 가져온 원흉으로 비판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냉전 질서에 의한 세계 정치 질서가 사라진 오늘날 마르크스가 여러 학문 분야에 남긴 업적과 영향은 참으로 큽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알려진 그의 철학은 오늘날 실제론을 포함한 다양한 현대 철학과 사회 사상이 수립되는 데 주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학과 사회학 등 거의 모든 현대 사회과학 분야에서 마르크스의 영향은 고유의 학문적 전통을 유지하며 이어져 오고 있죠. 물론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경제학 분야에도 마르크스 경제학은 경제학을 이루는 하나의 학파로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공산당 선언, 독일 이데올로기, 자본론 등 그의 많은 저작들은 그가 사망한 지 1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인류에게 남겨진 주요한 지적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냉전 시대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마르크스의 이론은 독재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이념적 권위로 이용되었고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체제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군사독재 시절 동안 마르크스를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이적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되어 왔습니다. 마르크스가 살던 시절의 자본주의는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저임금과 최소한의 육체적 건강의 유지조차 불가능한 장시간 노동, 아동마저도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해야만 하는 극심한 노동 착취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은 어떤 사상에 물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노동하는 이들의 피땀으로 세상의 모든 부가 만들어지지만 정작 노동하는 자신들은 오직 빼앗기고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착취받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다른 세계, 사회주의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이상적인 미래로 이해되었고 당시의 사회운동은 이러한 사회주의에 강하게 기반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르크스 역시 이러한 이상적인 미래를 꿈꿨지만 그의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 시스템이 어떠해야 하는가 보다는 자본주의의 여러 문제들이 당시 사회 시스템의 어떠한 문제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냉전은 종식되었고 사회주의라는 자본주의 이외에 또 다른 사회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인류의 하나의 거대한 실험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우리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역사의 종착점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르크스가 살던 시절의 자본주의와는 많이 달라진 그런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는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마르크스의 연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지식과 지적 영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 연구한 마르크스의 여러 저작 중 가장 중요한 저작은 그의 경제학 연구가 집대성된 자본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저작을 자본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자본이 보다 정확한 번역이지만 자본론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고 현실에서 사업이나 투자에 사용되는
화폐 자산을 의미하는 자본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이 저작을 그냥 자본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본론은 당시 경제학의 주요 이론이었던 노동가치론을 마르크스 고유의 잉여가치론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한 경제학 분야의 고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너무 한꺼번에 나와버렸네요.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자본주의라는 시장 시스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시장이란 좁은 의미에서 물건이 거래되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시장이란 인간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활동을 이루는 하나의 전체 경제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이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필요를 혼자서 자연으로부터 얻어서 생존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라는 무리를 이루어 자연에 존재하는 자원을 노동이라는 활동을 통해 변형해 생산하고 그것을 소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생산물들 중에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분배해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그리고 생산된 것들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어떻게 나눌지를 그때그때마다 상의할 수도 없고 사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것을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인간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규칙, 즉 경제체제라는 시스템을 항상 갖추고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경제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노동력을 어떻게 다양한 생산에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를 결정할 때 물론 자연자원의 희소성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결국 희소한 자원을 생산에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의 노동력을 얼마나 각각의 생산에 분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함께 학급에서 청소를 할 때를 생각해 보죠. 빗자루가 3자루, 대걸레가 10개 있다고 하면 여러분 중 빗자루질을 할 3사람을 먼저 결정해야 하고 대걸레는 그 숫자보다 더 많이 있지만 아마 3사람 이하로 걸레질할 사람을 정해야 할 겁니다. 걸레질은 먼저 빗자루로 바닥을 쓴 후에야 가능하니까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하면 일부는 빈둥거리고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요. 나머지 인원은 유리창을 닦거나 칠판을 지우거나 하는데 배정하면 되겠죠. 즉,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력을 필요한 곳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활동에서 사람들의 역할은 타고난 신분, 즉 계급에 의해 주어졌죠. 농부의 자식은 농사를 짓고 노비의 자식은 노비가 되어야 했죠.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아래서 사람들은 사농공상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자기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었어요. 일하지 않는 지배계급이던 양반을 제외하고 모든 양민은 자신의 신분에 따라 농업, 공업, 상업이라는 생산활동에 종사했습니다.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신분의 인구 규모에 의해 생산되는 생산물의 양에 사회적 필요를 묶어둘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사회계급의 인구 규모를 넘어서는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필요는 윤리나 규범에 의해 제약했습니다. 그것으로 제약되지 못할 때는 사회는 불안해지고 계급 구조의 변동이 뒤따랐죠. 조선시대 양반들의 지나친 수탈로 자영농민들이 몰락하자 조세가 줄고 국가가 쇠락했던 것도 생산의 역할이 각자의 신분에 묶여있던 조선이라는 계급사회의 하나의 폐단이었습니다. 반면 시장경제는 생산물이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회적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신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연필 한 자루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동일한 가격으로 그 가치가 평가됩니다. 즉, 그 연필을 만든 노동은 노동한 사람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에 의해 동일한 노동의 크기로 평가되죠. 물론 사람들마다 어떤 노동에 대한 재능과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필과 같은 특정한 상품 한 단위를 만드는데 사람들마다 다른 시간의 노동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른 노동 시간은 주어진 상품 가격에 의해 동일한 크기의 노동으로 평가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양한 노동에 대해 서로 다른 재능과 숙련도를 지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시간에 연필보다 지우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만들어내는 연필과 지우개의 차이가 앞의 사람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품들이 서로 다른 가격을 지닐 때 저마다 다양한 노동에 대해 서로 다른 재능과 숙련도를 지닌 사람들이 일정한 자신의 노동 시간으로 가장 많은 화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의 선택 역시도 사람들마다 다르게 되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사회적 노동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상품이 사회에서 다른 상품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된다면 시장 시스템에서 수요가 증가한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상품들 간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변동하게 되면 사람들 역시 자신의 주어진 노동 시간으로 더 많은 화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새롭게 사회적 노동이 분배되게 됩니다. 이렇게 상품의 가치는 그것이 생산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 시간의 크기로 결정되고 상품의 가격이나 가격을 나타내는 화폐는 결국 이러한 사회적 노동 시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장 시스템은 상품 가치의 상대적인 크기 변화를 통해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상품들이 생산되도록 사회의 전체 노동력을 분배한다는 것이 노동가치론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지금 설명한 시스템과는 아주 조금 다릅니다. 앞서 저는 사람들이 일정한 노동 시간을 일해서 가장 많은 화폐 소득을 얻는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고 했고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할 때 그 상품의 가격은 그것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자신의 노동 시간이 사회적으로 얼마의 크기로 평가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을 스스로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생산한 물건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회사나 기업에 월급을 받고 자신의 노동 시간을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해서 살아가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받는 임금이 자기 노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사회적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상품의 가격은 여전히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사회적 노동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임금은 노동자들이 노동한 각자의 사회적 노동 시간보다 항상 작게 됩니다. 이 차이를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라고 정의하고 이 잉여가치가 자본가들의 이윤으로 착취된다고 설명합니다. 임금은 노동자가 노동한 사회적 노동시간의 화폐적 크기보다 항상 작지만 각각의 생산활동에서 임금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앞서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회적 노동을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그에 따라 생산된 생산물을 스스로 소유할 때와 달리 자본주의에서 보다 부자가 되는 길은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화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돼서
노동자를 더 많이 착취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확장될수록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상대적인 부의 격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는 노동자 집단이 스스로 생산수단의 주인이 돼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분배하는 새로운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아동까지도 노동 착취의 대상이 돼서 저임금을 받고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19세기 후반의 비참한 노동자들의 어두운 삶의 기원을 밝히는 날카로운 지적 성찰이었고, 그의 이상은 20세기 초 전 세계를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끌었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집단이라 자처하던 공산당은 소수 독재자의 전유물이 되었고, 다 함께 노동하고 함께 분배하자던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주의적 집단 생산과 배급 분배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더 극심한 빈곤으로 노동자들을 이끌었습니다. 과연 그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꿈꾸고 기대했던 새로운 사회 질서와 조금이라도 유사하긴 했던 것일까요? 마르크스가 믿었던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아니라 역사에서 모든 경제 체제는 다른 모든 것들처럼 영원 불멸하지 않고, 그래서 자본주의 역시도 우리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사회 시스템에 의해 새롭게 대체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출간했던 시절에서 15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자본주의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물질적 풍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고, 노동자들은 더 이상 그때처럼 생계조차 어려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지적했던 자본주의의 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세계 인구 중 가난한 절반인 39억 명이 지니고 있는 자산을 모두 합친 만큼의 부를 단 62명의 가장 부유한 이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의 양극화는 1980년대 들어서 지금까지 40여 년간 계속 악화되어 왔고 지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비정규,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이 만들어낸 지구온난화로 인해 경제의 팽창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 몰려있고, 아픈 지구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도 병들고 체제의 문제들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항상 보다 나은 사회로 도약하며 지금까지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우리 사회와 체제의 문제를 직시하고 보다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 우리가 아직도 마르크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계는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여야 하고, 그 미래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